못한다라는 생각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그 당의 한 표, 한 의석을 보태지 못한다라는 좀 죄책감? 마음의 빚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법안 재표결 같은 거 있을 때 몇 표가 부족했다 할 때 마음의 빚이 늘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들어가서 머릿수 하나 보태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고드렸던 대로 진짜 많은 분들이 제발 안규령 위원장님 편 좀 보고 싶다, 너무 이런 댓글 많이 달려. 드디어 우리 안규령 위원장님 모시고 또 대변인님 모시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안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우리 규령님을 제가 옛날부터 되게 섭외를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위원장님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그때 얘기 나왔었는데 네. 이러이러한 날짜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에 네. 그러면 될 때 연락 주세요 하셔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답을 남겨도 네. 또 이렇게 잊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되게 의리가 그걸 잊지 않고 진짜 먼저 몇 개월 있다가 연락을 주시는 게 예.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의리도 있으시고 아무튼 되게 인간적으로 참 규령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된 사람이에요. 예. 근황 가볍게 여쭙고 네.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안규령 위원장님까지 모셨는데 또 구독 한번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고만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3단계로 꼭 부탁드립니다. 의리 지키는 거 보셨죠? 야 진짜 센스가 보통이 아니셔.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근황 먼저 여쭙고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란 사태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죠.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 윤석열이 체포되긴 했는데 내란 사태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사실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아니죠. 체포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구속도 돼야 될 테고 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될 최종까지는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수사도 제대로 이뤄져야 될 테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뤄져야죠.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종식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약간 조금 위안을 삼는 게 어쨌든 이제 적부심도 다 기각되고 아무튼 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일단 가는 것처럼은 보여져요. 그런데 느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저희 지지자분들이 그 윤석열 때문에 연말 연초를 그냥 차원 길바닥에서들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명절 전에라도 사실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명절다운 명절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 싶어서.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말이 이제 송년회도 많고 장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다들 모임도 취소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내란 수괴가 원망스럽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안기령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파면 결정까지 그 결과까지를 지금 또 바라시는 우리 지지자분들 많으니까 그대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안기령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시작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그 12.3 계엄 당시에 그 맨몸으로 또 그 총든 그 군인을 막아섰던 안기령 위원장.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사실 그게 저는 단순히 그 장면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장면이 있기까지 위원장님이 해왔던 일들과 또 그 이후에 또 BBC나 여러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많은 일들을 더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의 좀 비하인드 또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지. 일단 그날은 저희 도봉갑 지역구에서 12월이 되면서 송년회가 있어서 맞아요. 여러 군데 송년회 행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영등포 시장역 쪽으로 와서 저희 당직자분들이랑 같이 늦은 저녁을 그러니까 먼저 드시고 계셨고 제가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을 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오전이 아니라 지금 한다고? 오전인데 잘못 공지가 나간 거 아니야? 그럴 수 라고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누가 유튜브를 내밀면서 진짜 하는데? 하면서 또 다 당직자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봤죠.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인가? 이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일단은 다들 이제 당에 믿지는 못하는 분위기. 근데 이제 당에서 원래 막 그 김민석 의원이나 좀 비상계엄에 대한 그거를 좀 인지하지 않았었나요? 경고를 계속 하셨죠.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쪽에서 발뺌을 계속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신빙성 있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가 위험해진다. 언론사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결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들 그걸 보고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국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영등포에서 식사하다가 그걸 보고 바로 오신 거구나. 근데 오니까 이미 들어서 있던 상황인가요, 군인들이? 아니면 그 앞에 먼저 기다리고 계셨었는지? 저는 정문이 아니라 대변인실이 있는 소통관이라는 건물 쪽에 국회 산문이 더 익숙해서 택시를 타고 국회 산문으로 갔고요. 근데 이미 도착했을 때 거기 경찰이 이렇게 세 줄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몇몇 시민분들도 이미 오셨고 기자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들여보내달라. 나 당직자인데 왜 안 들여보내주냐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실은 뭐 이제 영상으로 뭐 이렇게 군인한테 소리 지르는 게 포착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날은 그 국회 상문에서는 또 경찰분들한테 했었구나. 경찰분들한테 왜 막냐,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구역하지 말라, 왜 우리를 막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안 들여보내주다가 그러면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려고 하길래 되게 좁게 이렇게 틈을 벌려주길래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서서 이렇게 경찰분을 몸으로 막고 밖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을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주신 거구나. 경찰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간 김에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버티면서 몇몇 분들을 더 안으로 보내고 이제 들어오세요 해서 같이 좀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막 헬기 소리가 들리고 그때 이제 투입한 군합발 소리도 들리고 밤이었잖아요. 어둡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진입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몸으로 막았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국회 본청 앞으로 갔더니 이미 계엄군들이 시민분들이랑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뭐 당직자분들도 계셨고 보좌진 분들도 계셨는데 뻔하잖아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장악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군인들은 거기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걸 막아야죠. 왜냐면 그 계엄을 막을 합법적인 방법은 딱 하나, 그 맞아요. 표결인데 네. 거기가 뚫리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군인들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겠지만 군인들이 7탄이나 탄창을 실제로 휴대하고 온 상황이었고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그 규령님처럼 여성 혼자 그 총구를 잡고 막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날의 감정은 좀 어땠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섭기도 하고 뭔가 뭐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는데 그날은 근데 정신없이 그냥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이 밤으로 우리나라는 끝날 수도 있다. 그치. 라는 생각이 그게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스러웠다. 네. 이렇게 만약에 계엄 군인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았을 때 그래서 계엄 해제를 못했을 때 그때 다가올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때는 더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러니까 시민들도 같이 있으니까 네, 함께 맨몸으로 막아내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한다라는 생각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그 당의 한 표, 한 의석을 보태지 못한다라는 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마음의 빚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법안 재표결 같은 거 있을 때 몇 표가 부족했다 할 때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빚이 늘 있었는데 그날도 국회의원분들이 모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들어가서 머릿수 하나 보태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오늘 막지 못하면 나는 정말 더 큰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분들도 뭐 담을 넘고 다치시면서까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게 뭉클한데 사실은 항상 그 마음에 빚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표를 보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쉬운 결과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제 또 시민들이랑 같이 총구를 또 그날 생각하면 참 사실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실 그거는 저는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거기서 규령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또 아는 분인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시면 꼭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본청 출입문 앞에 한쪽에 이렇게 시민분들이 계엄군을 에워싸고 있었고요. 빈틈이 있던 쪽으로 몇몇 군인들이 확 기습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몸을 던져서 막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사실 팔이 붙잡혔어요. 네. 팔이 붙잡혔는데 사실 훈련된 군인이니까 보통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도 안 밀려나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고 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밀치고 뭐 총도 잡고 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셨던 이유가 나라면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고 또 그때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그렇게 규령님의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나이 드신 어머니 세대의 분들이 저들이 혹시 총을 쏘게 되면 아이들은 뒤로 보내고 젊은 친구는 뒤로 보내고 우리가 맞자 라고 이제 손잡고 있는 그런 여러 장면들 너무 솔직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령님의 그 장면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주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또 윤석열이 했던 저런 불법 내란 사태들을 온 전 세계로 알리게 되는 또 그런 효과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정치오락실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치오락실 광고는 굉장히 짧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킵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지금 설맞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적 판매량 100만 포를 돌파하고 브랜드 대상 3관왕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흑염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염소랑 섞어서 뭐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웰스앤헬스의 흑염소 진액은 정말 100% 흑염소만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운 없고 지친 우리에게 또 피로 회복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한의사가 또 이렇게 직접 배합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설 선물로 사실 너무 좋은 제품이기도 해요. 제가 항상 먹고 있는 제품이지만 비린 맛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음료수보다 조금 더 양맛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매하실 때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하시면 추가로 사은품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치오락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웰스앤헬스의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광고. 저희 그 당당 때문에라는 제품인데요. 정치오락실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식사하고 나서 졸리고 피곤한 분들 많습니다. 그게 식습관으로 식후에 혈당 수치가 또 높아지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바로 이 당당 때문에를 추천합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에 좋은 또 5가지 국내산 부원료가 이 한 포에 다 담겨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인 여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 잡는다고 유명한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이 한 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춰준다는 알약 뭐 이런 게 많은데,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맛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깔끔하고 또 목 넘김도 되게 상쾌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당뇨 걸린 분들만 드실 게 아니라 식후에 또 건강 관리, 혈압,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꾸준히 건강 보조제로 드셔주시면 좋은 제품인데, 구매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했는데 뭐 식후 혈당이 높다, 뭐 밥 먹고 피곤하다, 졸리다, 무조건 당당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시면 체감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특별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올려놨는데요. 반드시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총구 앞에 서게 된다면 네. 그때도 주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는 총구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군인들의 총을 마주하지 않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또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네. 이어가자면 어쨌든 이제 그날의 이후로 귀령님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공격의 메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일단 주목을 받게 된 거 자체가 좀 송구스럽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네네네.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달려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저보다 더 용감하게 군인들에 맞서 막아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좀 회자되는 게 저는 좀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귀령님 마음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다 같이 한 거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건 저쪽에서 오히려 귀령님을 더 공격할 것 같아서 막 그런 여러 이유들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걱정이나 뭐 이런 건 없는지. 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상 그런 건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엄중하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네. 벌어진다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를 둘러싼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요즘 민주당을 둘러싼 가짜뉴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민주파출소. 네, 그렇지. 여러분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을 둘러싼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다가는 그게 더 왜곡된 맞아요. 시선과 인식을 만들고 그게 굳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고 네. 오해하게 되고 풀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월등히 달라진 점은 온라인 대응에 대해서 가짜뉴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면서 금융치료도 같이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당연히 그게 이제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고, 저쪽에서 어쨌든 이제 귀령님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안귀령에 대한 공격도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꺾이지 말고 약간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또 이제 키세스단 네. 2030,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도 당연히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뭐 탄핵부터 또는 지금 체포까지 이렇게 이어온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안규령님이 또 2030 여성분들의 많은 또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분들을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들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주도에서.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같이 좀 나이 든 세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그래서 나이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아,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애들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에 있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나오신 분도 많고.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서로를 구원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어르신들은 음. 이 친구들이 민주주의를 뺏기지 않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에 또 나오시는 것 같고, 네. 또 이 친구들은 또 어르신들을 위하고, 왜 그랬다고 하잖아요. 집회 때 2030은 민중가요 틀어도 돼요 라고 하고 어르신들은 아이돌 노래 틀어도 돼요 라고 서로 막 그 집회에 음악을 가지고도 막 서로 배려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뀐 집회 문화는 제가 외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도 되게 주목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이지만 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다만 내란이 잘 종식되고 이 사태를 거치면서 세대가 우리 사회와 정치를 정말 뒤바꿀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희 도봉갑에서는 네네. 중학생들이 집회에 왔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잘못됐지 않아? 맞아, 이거 잘못됐어. 주말에 집회한대. 가보자.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지역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먼저? 네, 저희도 가고 싶어요 해서 같이 그 쌍문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또 같이 가고 이런 게 있나 보죠? 네, 집회 장소로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출발을 하는데 이제 중학생들이 그때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기특하고 대견하면서 맞아. 또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친구들이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왜 이런 원래는. 일을 겪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덕성여대가 있는데 또 덕성여대 친구들이 시국선언문 발표했다고 알려줘서 또 제가 그거 SNS에 소개하고, 나중에 또 정의여고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여고생들도 시국선언문 발표했다면서 저희도 집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 자리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덕성여대와 정의여고 앞에 현수막을 개첩했거든요. 맞아요. QR코드 찍으면 전문 보일 수 있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용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잘했다고, 고맙다고, 함께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더 큰 용기를 얻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용기를 얻고. 네, 근데 그 SNS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2030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세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친구들을 너무 많이 잃었잖아요. 잃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도 딱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또 친구들을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트라우마 같은. 네,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여러 참사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나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마 그 친구들을 변화시켰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다가는 또 이럴 수 있겠구나.
정치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나 기존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런 각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각성이 지금 광장에서 진화하고 있고 그런 힘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정치 사회를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체포까지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과 또는 각오,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살짝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는 게, 작년에는 새해 초부터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를 당하셨고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이런 사회에서 윤석열이 구속돼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우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쪽에서는 또 그거를 빌미 삼아서 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뉴스도 막 협박받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좀 극단적인 사회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이야기를 어디 가서 정치 성향을 그냥 편히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난 누구 지지해, 난 누구 좋아해.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좀 표현이 거칠지만 진짜 막 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분들의 어떤 신변도 되게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손가락질하고 왜곡된 정보 같은 걸로 그런 생각에 고착화되고 그러면 더 미워하고 이해하지 않고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를 잘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분야를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다 깊이 고민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2030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긍정의 문화 또는 약간 뭐 포지티브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을 되게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더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쪽 지지자들은 막 누구를 뭐 도끼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도끼로 문 부수고 국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함께 싸우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더 하루빨리 구속하고 하루빨리 맞아요. 파면하고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1부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말 재수없는 김재섭을 안 보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번 내란 사태 때 김재섭 씨가 많은 이제 오르내렸잖아요, 언론에. 선거에서는 왜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했다고 느끼는지,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궁금합니다라고 순두부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원래 저희가 2부에 몰아서 질문을 할까 하다가 요거는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1부에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왜 졌다고 생각하나 일단 뭐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규령님이 되게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김재섭이란 인물이 당시에도 솔직히 약한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고, 냉정하게 대중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규령님도 어쨌든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했다고 저는, 그래서 되게 아까운 표차로 졌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운의 영역도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김재섭의 그 현수막에 따박따박 대응하는 그 규령님 모습이 또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이게 막 죄송하다, 죄책감 막 이런 방향으로 쓰기 저는 안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뭐 일단 또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모든 면에서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복귀하고,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그렇게 국회 앞에 가서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들과 대치했던 것도 비록 낙선했지만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걸 늘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 주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라는 걸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덜절하게 느끼셨구나. 네, 깨달았죠. 그래서 낙선한 뒤에도 꾸준히
꾸준히 활동하고 진심을 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전략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의 입장으로서 요즘 안규령 위원장님 지역구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안규령이랑 소통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채팅방이 있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제 SNS 개인 그 메시지는 워낙 많이 와서 제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보내주시면 늦게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시지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도 메시지, DM이나? 네. 알겠습니다. 예.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규령님은 패널로는 많이 나오시지만 규령님이 또 스스로 이야기를 할 시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안규령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걸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규령님은 워낙 이제 앵커도 하셨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이제 합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커리어나 스펙적인 이런 합류 말고 인간 안규령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왜 얘는 정치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실 것 같긴 합니다. 앵커로 일을 했는데 이제 비정규직이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특히나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YTN의 비정규직 앵커로 있었고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YTN에 6년 있으면서 휴가를 쓴 게 나흘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령님은 뭔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 쓰신 거구나. 네, 그리고 휴가를 쓰면 이제 누군가는 대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막내이기도 했고 사실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바라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굳이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쉬는 것도 습관이에요. 방법을 잘 체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규직들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휴가와 뭐 연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쉬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 방송 나가면 이거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쉴 시간 없이 또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적응됐을 수도 있어요.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 앵커 선배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퇴사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일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어떤 뭐 경력 단절 이런 거랑 더불어서 그 비정규직의 어떤 모든 청년들이 한 번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만큼 노동의 형태도 다양화돼서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규령이 현실 정치를 하게 된 그 결심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뉴스를 할 때 기사를 읽잖아요. 근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뭐 이런 기사가 매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차이가 얼마나 난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 엄청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앵커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직업처럼 생각을 하고 앵커도 비정규직이 있어?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가 되기 위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됐을 때는 처우라든가 뭐 복리 후생이라든가 뭐 여러 것들이 좋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만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두는 사람을 말리지 않죠.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그 경험과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규령님이 또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뭐 관련된 그런 법안도 많이 치고 계시겠네요. 네. 여러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의 안전 그리고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고요. 약간 환노위 뭐 이렇게 약간 네. 가실 것 같다. 그리고 또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 정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부 규령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저희 이제 2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광고 하나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오락실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바로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짜잔. 실내에서 히터 틀고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야외 활동,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이럴 때 피부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가려움과 또 건조함이 완화되는 기초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글루타셀을 많은 분들이 의약품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고요.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하거나 또 습기 차거나 막 이럴 때 이 글루타셀을 뿌려주시면 아주 개운합니다. 자극도 적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글루타셀이 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냐 막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만큼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는 거고요. 글루타셀을 1월에 구매하시면 이게 대용량이에요. 이 대용량을 구매하시면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도 증정을 해드리고, 거기다가 특별 이벤트로 바로 이 겨울에 바를 수 있는 고보습 크림까지 이렇게 2개를 증정해드립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한 7만원, 6만원 상당의 제품을 증정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글루타셀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